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아스팔트 위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도시 외곽의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오직 빗줄기만이 헤드라이트 빛을 받아 은색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다. 강민혁은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전방을 주시했고 그가 타고 있는 차는 아우라 모터스가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극비 프로젝트의 산물인 코드명 팬텀의 시제품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차창 밖의 세상은 흐릿한 수채화처럼 뭉개져 있었지만 민혁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서 차체의 미세한 진동 하나까지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경호원이나 수행비서 없이 홀로 이 차를 몰고 나왔는데 그것은 회사 내부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그의 편집증적인 불신과 완벽주의가 빚어낸 결과였다. 민혁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엔진의 회전수를 높였고 팬텀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빗길을 박차고 나갔는데 이 차에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최첨단 소재와 공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속도계의 바늘이 시속 100km를 넘어가는 순간 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차체의 하부에서 둔탁하고 불길한 진동이 스티어링 휠을 타고 그의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노면이 미끄러워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었고 쉐시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계적인 부조화였으며 민혁이 본능적으로 감속을 시도하려던 찰나 차체가 제멋대로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타이어가 빗물 위에서 헛돌며 마찰음을 냈고 육중한 차체는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팬텀의 앞범퍼가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다행히 속도를 줄이던 중이라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대형 사고는 아니었지만 충격은 제법 묵직하게 전신을 강타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는데 빗소리가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고 그는 욕설을 삼키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그의 고급 슈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의 전면부로 걸어가 휴대폰 플래시를 비췄는데 그곳에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단순히 찌그러지거나 긁힌 정도가 아니라 범퍼와 팬더 부분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파손된 부위를 손으로 쓸어보았는데 날카로운 단면은 금속이라기보다는 깨진 도자기처럼 보였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팬텀의 차체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수탄소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철보다 몇 배는 더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했기에 이런 식의 가벼운 충돌로 바스러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허망한 표정으로 흩어진 파편들을 응시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고작 빗길 미끄러짐 한 번에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졌다는 사실은 그가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자부심을 비웃는 것만 같았고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직감하게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굵직한 엔진 배기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민혁이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으며 파손된 차량 앞을 몸으로 가렸는데 이 차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이었기 때문이었다. 오토바이는 미끄러지듯 속도를 줄이며 민혁의 차 뒤편에 멈춰섰고 라이더는 검은색 헬멧과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낡았지만 잘 관리된 구형 바이크는 거친 숨을 몰아쉬듯 엔진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라이더가 키스탠드를 내리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헬멧을 벗자
빗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드러났고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앳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민혁의 경계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빗길에 미끄러지신 것 같은데 다친 데는 없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차분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민혁의 얼굴보다는 파손된 차량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으니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여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깨진 범퍼 조각들이 널린 곳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파편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보석을 감정하듯 이리저리 돌려보았고 이내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공구를 꺼내 파편을 톡톡 두드려 보았다. 맑은 금속성 소리가 아닌 둔탁하고 퍽퍽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고 여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민혁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제지하려 했으나 여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파손된 차체의 단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살피듯 거침없고 전문적인 손놀림이었기에 민혁은 순간적으로 그녀를 제지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거칠게 찢겨 나가는 듯한 금속의 절단면을 문지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는 황당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차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민혁이 참다 못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여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체에 귀를 가까이 대고 손바닥으로 보닛을 두드려보고 있었다. 이 비싼 차가 왜 이렇게 약해요? 여자가 고개를 돌려 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툭 내뱉은 말은 민혁의 사고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민혁은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려 했지만 여자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손에 든 파편을 그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탄소합금처럼 보이는데 이거 열 처리가 완전히 엉망이네요. 담금질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금속 결정 구조가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유리처럼 바스러진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라서 민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녀는 마치 동네 슈퍼마켓에서 상한 우유를 발견한 사람처럼 무심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 정도 강도면 시속 60km로만 달렸어도 차체가 뒤틀렸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목숨이 2개라도 되나 봐요. 여자의 말은 민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데 그녀가 지적한 내용은 아우라 모터스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들조차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은폐했던 치명적인 결함이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빗물에 젖은 채 멍하니 서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낡은 작업복 바지에 기름때 묻은 재킷을 걸친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기업 CEO인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저 눈앞에 있는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에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부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직 기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만이 존재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어떻게 눈으로만 보고 열처리 문제를 알 수 있지?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헬멧을 다시 고쳤었다. 척 보면 알죠. 기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그녀는 다시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더 던졌다. 그 차 견인차 불러서 보내요. 직접 운전해서 가다가는 골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비소는 좀 제대로 된 데로 가세요. 눈탱이 맞지 말고. 오토바이의 엔진 시동이 다시 걸리며 요란한 배기음이 밤 공기를 갈랐고 민혁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긴 말들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경고였고
동시에 민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단서이기도 했다. 오토바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민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손에 쥐고 있는 부서진 합금 조각이 그의 손바닥을 찔러왔고 그는 천천히 그 조각을 눈앞으로 가져와 다시 살펴보았다. 여자의 말이 맞다면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된 것이었고 자신이 믿었던 기술력은 모래성처럼 허약한 것이었다. 민혁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임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누가 배신자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방금 만난 그 낯선 여자가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든 채 수행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위치로 보안팀만 보내. 경찰이나 보험사는 부르지 말고. 그리고 이 근처 오토바이 정비소나 튜닝숍들 모조리 조사해. 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빛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팬텀을 바라보며 결심했는데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내부의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방금 떠난 그 여자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고 그녀의 입을 통해 이 차의 진짜 상태를 낱낱이 파헤쳐야만 했다. 민혁은 깨진 파편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주먹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그 오토바이 소녀를 찾아야만 했다. 한편 어둠 속을 뚫고 달리던 한재인은 헬멧 속에서 혀를 찾는데 아까 본 그 차의 상태가 계속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기계를 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고문과도 같았는데 특히나 그 차는 구조적으로 매우 아름답게 설계된 모델이었기에 안타까움이 더 컸다. 도대체 어떤 멍청이가 그런 훌륭한 설계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재료를 쓴 거야. 제이는 혼잣말을 하며 스로틀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만난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며 관리도 못하는 돈 많은 호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일 갚아야 할 정비소, 임대료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대한 걱정뿐이었고 오늘 밤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비서실장이 건넨 얇은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화려한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날수록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건물들은 낮고 허름해지고 있었다. 서류 속의 프로필 사진은 기름때가 묻은 얼굴로 무심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한재희의 모습이었고 그녀의 이력은 기묘할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공백이 많았다. 고등학교 중퇴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여러 정비소를 전전했으며 현재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곧 철거될 예정인 낡은 창고를 불법 개조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혁이 주목한 것은 그녀가 과거 청소년 기능 경기 대회에서 최연소로 금메달을 수상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한 줄의 기록이었고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동네 정비공이 아님을 증명하는 단서였다. 민혁의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통과하여 도착한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창고 앞이었는데 셔터문은 반쯤 녹슬어 있었고 바닥에는 폐타이어와 각종 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와 쇠를 깎는 소음이 진동하는 이곳은 그가 평소 머물던 무균실 같은 사무실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창고 안쪽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는 모습이 보였고 날카로운 그라인더 소리가 멈추자 누군가 헬멧을 벗으며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은 구두 굽에 묻는 진흙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창고 입구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가 땀에 젖은 채 거대한 트럭의 하부를 살피고 있었다. 한재인은 민혁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의 손에는 둔탁해 보이는 렌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트럭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수리비 받으러 온 거라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나 돈 없으니까 배째요. 그녀의 말투는 당돌하다 못해 공격적이었지만 민혁은 그런 태도에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녀가 자신을 대기업 대표가 아닌 그저 빚쟁이나 성가신 손님 정도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가 작업 중인 트럭 엔진룸을 내려다 보았다. 이 트럭 실린더 헤드가 나갔군. 피스톤 압력이 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이걸 혼자서 고치고 있는 건가? 민혁이 짐짓 않은 채를 하며 물었지만 제이는 코웃음을 치며 렌치를 능숙하게 돌렸다. 헤드만 나갔으면 다행이죠. 이 똥차는 타이밍 벨트 장력도 엉망이고 흡기 매니폴드도 깨져서 공기가 줄줄 새요. 주인 아저씨가 폐차하려는 거 내가 겨우 살려놓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비켜요. 제이의 손놀림은 마술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는데 그녀는 복잡한 배선들을 거침없이 분리하고 눈대중으로 부품의 유격을 맞추면서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민혁은 그녀의 손끝에서 죽어가던 기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어젯밤 챙겨두었던 팬텀의 파손된 합금 조각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맑은 금속성 소리가 소란스러운 공기 흐름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제이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 작업을 멈추고 기름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진 뒤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고 그 조각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다. 이거 어제 그 차에서 떨어진 거죠. 내가 말했잖아요. 열 처리 불량이라고.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파편의 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는데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고고학자처럼 신중한 태도였다. 민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서서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렸고 그것은 그가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부정하고 싶은 진실이었다. 단순한 열처리 불량이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탄소 함량을 조절해서 강도를 낮춘 거예요. 겉면만 보면 정상적인 고장력 강판처럼 보이지만 내부 결정 조직은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요. 제이는 종이 쪼가리에 볼펜으로 복잡한 화학식을 끄적이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그녀의 설명은 대학 교수보다 더 명쾌하고 현장 기술자보다 더 실전적이었다. 정상적인 공정이라면 섭씨 1000도에서 담금질을 하고 급속 냉각을 시켜야 하는데 이 녀석은 서서히 식혔거나 불순물을 섞어서 조직을 망가뜨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가 이 차가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부서지도록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거나 다름없다는 소리죠. 그녀의 결론은 민혁이 막연하게 의심했던 내부의 배신을 과학적인 사실로 확정짓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혁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내 회사 연구소의 박사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 그들은 업계 최고들이야. 민혁의 반박에 제이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박사님들이야 서류랑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죠. 현장에서 쇠를 만지는 사람은 손끝 감각만으로도 알아요. 쇳물이 굳을 때의 냄새와 두드릴 때의 울림이 다르거든요. 당신네 회사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면 다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당신만 호구처럼 앉아 있었던 거겠죠. 제2의 직설적인 화법은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정곡을 찌르고 있었고
민혁은 그녀가 가진 통찰력에 전율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 몇 명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제2의 정비소에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다. 야, 한재희 이자 낼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당장 돈 내놓지 않으면 이 가게 밀어버린다. 남자들은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공구들을 발로 걷어찼고 제이는 익숙한 일이라는 듯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였다. 민혁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직감했는데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자신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수표 한 장을 적어 남자들 앞에 던졌고 소라는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걸로 이 여자의 이번 달 이자와 원금 일부는 해결될 겁니다. 당장 여기서 꺼지시오. 민혁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가 건넨 수표의 액수를 확인한 사채업자들은 태도를 싹 바꾸며 비굴하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고 창고 안에는 다시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제이는 멍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따지듯 물었다. 당신이 뭔데 남의 빚을 갚아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나한테 뭘 원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민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나는 아우라 모터스의 대표 강민혁입니다. 당신이 어제 본 그 차의 주인이고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이는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고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팔짱을 끼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서요, 대기업 회장님이 왜 이런 구멍가게 기술자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회사에 널린 게 기술자들일 텐데. 민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싼 고철들을 바라보았다. 내 회사에는 기술자는 많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나를 속이려 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유일하게 그 차의 결함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놈들을 찾아내야 하고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거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거래요? 제이가 되물었고 민혁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제안했다. 당신을 내 개인 미케닉으로 고용하겠습니다. 내 차 팬텀을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회사 내부에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망가뜨린 범인이 누구인지 기술적인 증거를 찾아내 주십시오. 제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민혁은 물러서지 않고 조건을 덧붙였다. 보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겠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빚 전부 청산해주고 원한다면 당신만의 정비소를 차릴 수 있게 지원하죠. 그것은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냄새가 진동하는 제안이기도 했다. 제이는 작업대에 놓인 깨진 합금 조각과 민혁의 진지한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는데 그녀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과 현실의 공공함이 그녀를 붙잡았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만든 기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망가진 그 차에 대해 묘한 동정심과 오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녀만의 직업병이기도 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작업 방식에는 절대 토달지 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품은 지옥에서라도 구해와요. 제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손을 내밀었고 민혁은 그녀의 기름 묻은 손을 주저없이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민혁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 대신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이것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동맹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혁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고
몇 시간 뒤 거대한 트레일러가 좁은 골목길을 막아섰다. 트레일러의 문이 열리고 처참하게 부서진 팬텀이 모습을 드러내자 제이는 입술을 깨물며 그 처참한 몰골을 노려보았다. 자, 이제부터 이 녀석은 내 환자예요. 회장님은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방해나 하지 마세요. 제이는 익숙하게 머리를 묶고 공구함을 챙겨 차에게 다가갔고 민혁은 묵묵히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창고 밖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지만 창고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제이는 밤을 새워 팬텀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사 하나를 풀 때마다 아우라 모터스의 부패한 치부가 하나씩 드러났고 민혁은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분노를 사겼다. 브레이크 라인은 재생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서스펜션의 볼트는 규격 미달 제품이 사용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였다. 제이는 부품 하나하나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민혁은 그 욕설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땀을 닦으며 민혁을 불렀다. 이봐요, 회장님, 여기 좀 봐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민혁이 다가가자 제이는 엔진 제어 유닛인 ECU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안에 심어진 데이터 칩이 조작되어 있어요. 특정 속도 이상이 되면 조향 보조 장치가 역동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요. 이건 하드웨어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살인, 무기예요. 민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는 이제 적들의 공격 방식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이 좁고 더러운 정비소만이 그가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새가 되었다. 민혁은 피로에 지친 제이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아니라 전우애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한제이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제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커피를 받아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어둠 속에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창고 건너편 건물의 옥상에서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르고 있었고 그 사진들은 실시간으로 아우라 모터스의 이사 최동수의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아우라 모터스의 본사 사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 요새처럼 보였고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는 그 외관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정점을 상징하는 듯 의용이 넘쳐 흘렀다. 강민혁의 검은색 세단이 정문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즉각 허리를 숙여 경례를 붙였고 그는 조수석에 앉은 한제이를 곁눈질로 살폈는데 그녀는 평소에 기름 묻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청바지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제이는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하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감옥을 바라보는 듯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이곳은 혁신의 산실이라기보다는 거칠애와 정치질이 난무하는 복마전으로 비치는 듯했다. 민혁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는데 오늘은 기술 자문역으로 온 것이니 그 기가 막힌 눈썰미로 저 안의 가짜들을 낱낱이 발가벗겨주면 된다고 격려했다.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자 수많은 직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는데 최고 경영자인 민혁의 등장은 언제나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곁에 선 낯선 젊은 여자였다. 굽 높은 구두 대신 투박한 워커를 신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제이의 모습은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단연 이질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민혁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그는 이미 이사회에 그녀를 외부 특별 감사관으로 소개하겠다는 통보를 해둔 상태였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상승하는 동안 좁은 공간에 침묵이 흘렀고 제이는 투명한 유리벽 밖으로 멀어지는 지상을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최상층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진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긴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의 오른쪽에는 기획본부장이자 민혁의 숙적인 최동수 이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민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제이를 보자 몇몇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다. 민혁은 자리에 앉지 않고 테이블 끝에 서서 제이를 소개했는데 그녀가 비록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는 않았지만 기계공학적 직관과 실무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동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고작 동네 정비소에서 기름이나 만지는 아가씨가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감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아냥거렸다. 제이는 최동수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야생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이사님 말씀대로 저는 박사 학위도 없고 유학도 안 다녀와서 어려운 이론은 잘 모르지만 썩은 부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제이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파손된 서스펜션함의 연결 부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에 몇몇 임원들이 깜짝 놀라 움찔거렸다. 이것 보시다시피 단면의 입자가 불규칙하고 기포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인데 이건 주조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재생 알루미늄을 섞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설계도라도 재료가 쓰레기면 결과물도 쓰레기인 법이죠.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기술연구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책상을 치고 일어났다. 우리는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거친 부품만을 사용하며 저런 불량품이 납품될 리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제이는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서류상의 품질 관리가 완벽하다면 왜 도로 위에서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을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부러진 쇳덩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적을 넘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임원들의 안일함과 부패를 정통으로 찌르는 일침이었고 민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최동수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민혁은 이제야말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민혁은 분위기를 전환하며 제이에게 생산 라인과 연구소를 직접 둘러보게 하겠다고 선언했고 최동수는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감시를 위해 자신의 측근인 품질관리 팀장을 동행시켰다. 회의실을 나선 제이는 숨이 막혔다며 넥타이 맨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 혀를 찾고 민혁은 그녀의 직설적인 표현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보안구역인 지하 연구소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과 최첨단 계측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제이는 멸균된 실험실 같은 분위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테스트 베드 위에 올려진 엔진 시제품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품질관리팀장은 제이를 무시하며 복잡한 전문 용어와 수치들을 나열해 기를 죽이려 들었지만 제이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직접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에 손을 집어넣어 내부를 만져보았다. 당신들, 이거 유체 역학 테스트만 믿고 내부 연마 작업을 대충 했네요. 손끝에 걸리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공기 흐름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녀가 지적한 부분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미세한 마감 불량이었지만 엔진 효율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고 팀장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제이는 멈추지 않고 작업대 위에 놓인 캘리퍼스를 집어들고 부품들의 오차 범위를 직접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더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연구원들의 시선이 경멸해서 경악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민혁은 묘한 희열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속여온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단순히 결함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설계 도면의 비효율적인 동선까지 지적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실전적인 아이디어들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외모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몰입한 프로페셔널이 뿜어내는 강렬한 아우라였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화려한 여성들을 만나봤지만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열변을 토하는 제이만큼 그의 심장을 뛰게 한 사람은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제이를 회사 식당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는데 남들의 시선을 피해 편하게 식사하게 해주려는 배려였다. 고급 도시락을 앞에 두고 제이는 젓가락질을 멈칫거리며 민혁에게 물었는데 아까 그 최 이사라는 사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어요.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최동수가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쥐락펴락해온 실세이며 이번 팬텀 프로젝트의 실패를 빌미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제이는 밥을 씹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럼 더더욱 그 차를 완벽하게 고쳐놔야겠네요. 그 작자가 뒤로 자빠지게 만들어주자고요. 그녀의 단순하고 명쾌한 위로는 민혁의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오후 일정이 시작되자 제이는 자재 창고에 입출고 장부를 요청했는데 전산 기록이 아닌 수기 장부 원본을 요구하는 그녀의 꼼꼼함에 관리자들은 혀를 내둘렀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몇 시간을 씨름하던 제이가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민혁을 불렀는데 그녀가 찾아낸 것은 납품업체 코드의 미세한 불일치였다. 정품 부품을 납품하는 A사의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가진 유령 회사 B사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고 핵심 부품들이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것 봐요. 브레이크 패드랑 센서류가 전부 이 B사 제품이에요. 서류상으로는 A사로 둔갑해 있지만 로트 번호를 추적해보면 중국산 저가형 부품이랑 일치한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과 사기의 증거였다. 민혁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해당 내용을 은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동수 측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연구소 복도에서 마주친 최동수는 제이에게 다가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아가씨가 너무 깊은 곳까지 파고들면 다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하고 빠지는 게 좋을 거라는 은근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다.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고장나면 답이 없더라고요. 이사님도 더 망가지기 전에 오버홀 한번 받으시죠. 최동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 살벌한 기류 사이로 민혁이 끼어들어 제이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민혁과 최동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사님. 그리고 오늘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해명을 들겠습니다. 민혁의 단호한 경고에 최동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지만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음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이제 적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격을 해올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제이의 팔을 잡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는데 이곳은 이미 안전한 사무실이 아니라 적들이 매복하고 있는 전쟁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회사를 빠져나와 다시 차에 올랐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도심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네요. 단순히 돈 좀 빼먹으려는 게 아니라 아예 회장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민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끌어들인 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미 발 담갔는데 이제 와서 빼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리고 내 환자를 저런 돌팔이들 손에 맡겨둘 순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고 그는 속도를 높여 제2의 정비소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비밀리에 팬텀을 수리하고 개조하는 작업만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확신했다. 민혁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운전에 집중했고 제이는 조수석에서 태블릿 PC를 켜고 팬텀의 설계 도면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붉은색 경고 표시들을 하나씩 지워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악성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해커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셔터 앞에는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는데 잠금 장치가 훼손되어 있었고 경고의 의미로 보이는 붉은 페인트가 셔터에 칠해져 있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제이를 막아서며 주위를 살폈지만 어둠 속에는 쥐 죽은 듯한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다.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민혁의 말에 제이는 훼손된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구역을 건드렸다 이거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주겠어.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민혁은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사설 보안 업체를 불렀고 제이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팬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차는 무사했지만 누군가가 덮개 주위를 뒤진 흔적이 역력했고 이것은 그들이 팬텀의 존재를 확인하고 갔다는 뜻이었다. 제이는 공구함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한 렌치를 꺼내 들고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이 공구가 아닌 무기로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민혁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제이의 옆에 섰다.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고 낡은 창고 안에 백열등 불빛만이 그들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간헐적으로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는데 한재인은 팬텀의 하부셰시를 뜯어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불량 부품의 문제가 아니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향 장치의 핵심 축을 고정하는 볼트의 나사산을 미세하게 갈아놓은 흔적이었다. 이것은 주행 중 진동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볼트가 풀려나가 결국에는 핸들이 잠기거나 조작 불능 상태가 되도록 설계된 아주 악랄한 함정이었다. 제이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며 작업대 옆에 서 있는 강민혁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미쳤어요. 이건 사고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살인 예고장이나 다름없다고요. 민혁은 제이가 건넨 훼손된 볼트를 받아들고 차가운 조명 아래서 비춰보았는데 정교하게 훼손된 금속의 단면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계획적인 악의를 품고 있었다. 그는 최동수 이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는데 그자가 권력을 위해
이토록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안일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이제 더 이상 법적인 절차나 사내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놈들은 증거가 나오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고를 위장해 자신을 제거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그때 창고 밖의 어둠 속에서 미세한 엔진 구동음이 들려왔고 제2의 예민한 청각은 그것이 일반적인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속도를 줄이며 창고 주변을 포위하듯 접근하고 있었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불길하게 다가왔다. 제이는 본능적으로 작업등을 끄고 민혁의 팔을 잡아 끌어 참고 안쪽에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는데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둘 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거예요.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고 유인할 테니까 당신은 그 사이에 차를 지켜요. 제이의 제안은 너무나 무모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민혁이 말릴 틈도 없이 제이는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는데 굉음과 함께 배기관에서 푸른 불꽃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헬멧을 눌렀으며 민혁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셔터 문이 열리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갑작스러운 오토바이의 등장에 매복해 있던 검은 세단들이 당황하며 급정거했고 제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량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가 도로를 향해 질주했다. 예상대로 검은 세단들은 창고를 포기하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제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타겟이 도망친다고 판단하고 맹렬하게 추격을 개시했다.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한 도로는 미끄러운 빙판길이나 다름없었고 제이는 헬멧 쉴드에 맺히는 물방울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스로틀을 놓지 않았다. 뒤따라오는 세 대의 차량은 막무가내로 그녀를 위협하며 거리를 좁혀왔고 그들은 교통신호 따위는 무시한 채 오직 제이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제이는 백미러를 통해 놈들이 차량으로 벽을 만들어 자신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전술을 쓰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는 몸을 바짝 숙여 공기 저항을 줄이고 기어를 낮추며 엔진 회전수를 한계까지 끌어올렸는데 빗길에서의 고속 주행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고가 도로에 진입하자 추격전은 더욱 과격해졌는데 선두에 선 세단이 제이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려 급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제이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브레이크와 핸들을 동시에 조작해 차량의 뒤 범퍼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듯 빠져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놈들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며 도로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따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특히 덩치가 큰 SUV 한 대가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 제이의 측면을 들이받으려 돌진해왔다. 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이의 오토바이가 휘청거렸고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핸들을 꽉 붙잡았다. 다행히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차체의 측면이 긁히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그녀는 도로 가장자리의 배수로 쪽으로 밀려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엄습했고 제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가도로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비상 탈출로를 선택했다.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는 좁고 가파른 계단 길이었지만 오토바이라면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어 허공으로 몸을 던지듯 계단으로 진입했다. 오토바이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며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고 제이의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뒤쫓던 차량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고가 도로 위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놈들이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멀어졌다.
하지만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바닥에 고인 빗물 웅덩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전도되었고 제이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거친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 재킷이 찢어지고 팔과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제이는 고통을 삼키며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왼쪽 발목이 욱신거려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오토바이를 끌고 근처의 폐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는데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리는 팔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액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된 채 추위와 통증 그리고 언제 놈들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놈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창고에 남겨진 민혁은 제이가 유인해준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그녀가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여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에게 좌표를 전송하고 제이의 오토바이에 미리 부착해 두었던 GPS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상의 점이 고가도로 아래의 으슥한 골목에서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한 민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직접 차를 몰고 현장으로 질주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을 발견한 순간 민혁의 이성은 끈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마비되었다. 폐건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제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자 긴장하며 렌치를 다시 쥐었지만 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민혁임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제이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는데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차라리 차를 내주면 그만인데 당신 목숨보다 그깟 고철 덩어리가 더 중요합니까? 민혁은 화를 내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제이는 엉망이 된 얼굴로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차는 고철이 아니라 제 환자라니까요. 그리고 저놈들이 내 가게 앞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기술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제이의 당돌한 대답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고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며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이를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웠고 쓰러진 오토바이는 경호팀에게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차 안에 히터를 틀고 따뜻한 온기가 돌자 긴장이 풀린 제이는 그제야 밀려오는 통증에 신음성을 흘렸고 민혁은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병원으로 가자는 민혁의 말에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창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서 놈들이 금방 찾아올 거예요. 차라리 창고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팬텀 수리를 마무리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안민혁은 방향을 돌려 다시 창고로 향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방어하고 피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상대를 부수기 위해 움직이겠다는 살기가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창고로 돌아온 민혁은 구급 상자를 꺼내 서툰 솜씨로나마 제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는데 따가운 소독약이 닿을 때마다 제이가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사과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여자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그를 강하게 짓눌렀다. 치료가 끝나자 제이는 붕대 감은 손으로 다시 공구를 잡으려 했고 민혁이 말리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멈추면 저놈들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놈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이 차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고요.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돕겠습니다. 당신은 지시만 내리세요. 힘쓰는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기름때 묻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렌치를 잡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팬텀의 심장부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호흡이 점차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제이는 엔진 튜닝을 위해 매핑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민혁에게 지시를 내렸고 민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녀의 손발이 되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민혁은 제이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소통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녀의 열정에 감화되어 자신도 잊고 있었던 공학도 시절의 순수한 열정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팬텀의 엔진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고 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닛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괴물이 탄생했어요. 놈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준비나 하라고 하죠. 민혁은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제이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극한의 상황을 함께 넘긴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민혁은 제이에게 다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제이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툴툴거렸지만 붉어진 귓가는 감출 수 없었다. 됐거든요. 일단 저 차부터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고 나서 생색 내세요. 창고 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고 완성된 팬텀은 마치 주인의 복수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곳은 없었고 오직 정면 승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혁과 제이는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해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고 낡은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앉아 불안하지만 따뜻한 쪽잠에 빠져들었다. 창고의 높은 천창을 통해 희뿌연 아침 햇살이 먼지, 기둥을 만들며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밤새 이어진 작업으로 인한 매캐한 기름 냄새와 용접 연기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강민혁은 뻐근한 목을 돌리며 낡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작업대 중앙에 웅크리고 있는 팬텀에게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짝이던 쇼룸의 전시품 같았던 차는 이제 곳곳에 용접 자국과 거친 샌딩 흔적이 남아있는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민혁의 눈에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한재인은 이미 일어나 차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녀가 렌치를 조일 때마다 들리는 규칙적인 금소금이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민혁의 심장을 두드렸고 그는 이 작은 정비소가 이제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반격의 본부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민혁은 제이가 건넨 인스턴트 커피를 받아들고 차체에 기대어 섰는데 따뜻한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흐릿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며 냉철한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차를 단순히 고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놈들이 심어놓은 함정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목을 조를 덫을 놓아야 합니다. 민혁의 말에 제이는 차 밑에서 슬라이딩 보드를 타고 미끄러져 나오며 기름 묻은 얼굴로 시익 웃었다. 안 그래도 그 생각 중이었어요. 놈들이 이 차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사고를 유발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놈들의 조작질을 만천하에 까발려주는 거죠. 제이는 작업대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리켰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창이 띄워져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밤새 설계한 데이터 해킹 및 송출 프로그램이었다. 이 시스템을 팬텀의 메인 컴퓨터에 심으면 주행 중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광판에 송출될 거예요. 놈들이 가짜 부품을 써서 브레이크 압력이 떨어지거나 조향축이 뒤틀리는 순간 그 수치가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관중들에게 생중계되는 거죠. 제이의 설명은 대담하고 획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는 도박이기도 했는데 만약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놈들이 이를 눈치채고 전파를 차단한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제이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고 그녀가 가진 천재적인 기술적 감각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한 길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길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보안팀을 통해 비밀리에 섭외한 외곽에 폐쇄된 비행장으로 팬텀을 이동시켰는데 공식적인 서킷 테스트는 이미 놈들의 감시망 안에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누구의 눈도 닿지 않는 곳에서 최종 점검을 해야만 했다. 트레일러에서 내려진 팬텀은 거친 활주로 위에 내려앉았고 제이는 마지막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며 민혁에게 헬멧을 건넸다. 이 차는 이제 순정 상태가 아니에요. 리미터를 전부 해제했고 출력은 기존보다 30% 이상 높여놨어요. 자칫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핸들 꽉 잡으셔야 할 거예요. 제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고 민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아 스티어링 휠을 감싸 쥐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개조된 배기 시스템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진동이 등골을 타고 전해졌는데 그것은 이전에 느꼈던 불안한 떨림이 아니라 폭발적인 힘을 주체하지 못해 꿈틀거리는 에너지의 파동이었다. 민혁은 가속 페달을 밟아 차를 출발시켰고 팬텀은 순식간에 활주로를 집어삼킬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노면의 충격이 서스펜션을 타고 그대로 전달되면서도 차체는 바닥에 착 달라붙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제이가 손본 하체 세팅은 완벽했고 코너를 돌 때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지만 차는 민혁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여 주었다. 속도계의 숫자가 무섭게 치솟아 시속 300km를 넘나들었지만 민혁은 공포보다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고 이 차와 자신이 하나가 된 듯한 몰입감을 경험했다. 테스트 주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린 민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기된 얼굴로 제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어때요? 이제 좀 탈만하죠? 당신 회사 박사님들이 만든 얌전한 고양이보다는 이쪽이 훨씬 취향에 맞을 것 같은데 제이의 농담에 민혁은 크게 웃으며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대단합니다. 당신은 마법사예요. 죽어가는 고철을 괴물로 만들어놨군요. 이 정도면 내일 놈들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두 사람은 활주로 한가운데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승리의 예감을 만끽했고 그 순간만큼은 다가올 전쟁의 공포를 잊을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두 사람은 활주로 한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따며 휴식을 취했는데 주변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식어가는 엔진의 탁탁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민혁은 넥타이를 푼 편안한 차림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재벌 2세로서 겪어야 했던 끝없는 경쟁과 배신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나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회사도 직함도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아버지나 회사의 부속품일 뿐이었죠. 민혁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제이는 묵묵히 맥주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제이 역시 자신의 쓴 과거를 털어놓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도
가난과 학력 차별 때문에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사연과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사채를 써야 했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나는 기계가 좋아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기름을 넣어주면 굴러가고 부품이 다르면 멈추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백 없고 돈 없는 놈은 출발선에도 못 서게 만들잖아요. 제2의 말에 민혁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고 그녀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백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가장 든든한 엔진이 되어주었고요.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고 민혁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시 아우라 모터스 본사로 향했는데 그는 겉으로는 패배를 예감한 듯 침울한 표정을 연기해야만 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최동수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는데 그의 눈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웃음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오늘 시연회는 무리하지 마시고 취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사고 후유증도 있으실 텐데 괜히 망신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동수의 도발에 민혁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주들과의 약속이니 지켜야죠.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민혁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최동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민혁이 회장실을 나가자 최동수는 즉시 심어둔 끈아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는데 팬텀이 경기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행 중에 브레이크 유압 장치가 터지게 세팅해 놨으니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거야. 기왕이면 좀 화려하게 박살이 나서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가 되게 만들어. 최동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신했지만 그는 자신이 짠 판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 민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민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경기장 패독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아우라 모터스의 신차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무대 뒤편의 정비구역에는 제이가 이끄는 소수 정예팀이 팬텀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검은색 정비복을 입고 헤드셋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혁이 정비구역으로 들어오자 제이는 그에게 다가가 헬멧과 레이싱 슈트를 건넸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비장한 기류가 흘렀다. 준비됐어요.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고 데이터 링크도 확보했어요. 이제 저 트랙 위에서 당신이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민혁은 레이싱 슈트로 갈아입고 헬멧을 착용하기 전 제이와 눈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진실을 파는 겁니다. 저들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비밀을 이 트랙 위에 낱낱이 쏟아놓을 겁니다. 제이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화이팅을 외쳤고 민혁은 헬멧을 쓰고 팬텀의 운전석에 몸을 실었다. 좁은 콕핏 안에 앉자 익숙한 가죽 냄새와 함께 전날 밤 활주로에서의 감각이 되살아났고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자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고 관중들의 함성이 그 소리에 묻혔다. 팬텀이 피트레인을 빠져나와 트랙 위로 올라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차량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고 동시에 제이가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을 시작했다. 관중석 VIP룸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최동수는 화면 하단에 낯선 그래프와 수치들이 표시되자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물었다. 저게 뭐야? 왜 저런 게 화면에 뜨는 거지? 당장 방송실에 연락해서 끄라고 해. 하지만 이미 데이터는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고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진실의 폭주였다. 민혁은 스로틀을 깊게 밟으며 첫 번째 코너를 향해 돌진했고 팬텀은 마치 족쇄 풀린 맹수처럼 무서운 속도로 가속했다. 민혁의 귓가에는 제2의 무전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상태를 브리핑하며 그를 서포트하고 있었다. 현재 속도 230 엔진, 온도, 정상 타이어 그립, 양호해요. 전방 500m 헤어핀 구간 진입 전 감속하세요. 놈들이 조작한 브레이크 라인 압력이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랑 사이드 브레이크를 동시에 쓰세요. 제2의 지시는 정확했고 민혁은 그녀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기 시작했다. 관중들은 단순히 화려한 주행을 보며 환호했지만 전문가들은 스크린에 표시되는 이상 수치들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트랙 위의 팬텀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기적적으로 균형을 잡으며 코너를 빠져나갔고 그때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전멸하며 부품의 결함을 알렸다. 브레이크 압력 저하, 서스펜션, 균열 감지 조향축, 유격 발생.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위적인 개입을 암시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고 최동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헬멧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로 멀어지는 풍경을 보았는데 그는 지금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제이와 함께 그리고 진실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직선 구간뿐이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최후의 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트랙 위를 질주하는 팬텀의 속도계는 이미 시속 300km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진 색채의 띠로 변해 뒤로 날아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온몸을 짓누르는 중력 가속도를 버텨내며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고 헬멧 안으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엔진의 폭발음이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이 극한의 속도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트 아래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귓가에 들려오는 한재희의 차분한 목소리뿐이었는데 그녀는 마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차량의 모든 거동을 꿰뚫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팬텀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민혁과 제이의 영혼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춤을 추고 있었다. 관중석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전멸하며 팬텀의 위태로운 상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유압 경고와 서스펜션 균열 감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쇼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환호했지만 수치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경기장 안에는 기묘한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스크린 하단에는 이 결함들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부품들의 로트 번호와 제조사 정보가 낱낱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우라 모터스의 공식 납품업체가 아닌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레이싱 중계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치부를 전 세계에 고발하는 공개 청문회나 다름없는 광경이었다. VIP 룸에서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최동수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당장 저 화면 끄라고 해. 방송실에 전원 내려버리라고 소리쳐. 최동수는 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고함을 질렀지만 비서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이미 시스템 제어권이 넘어갔다는 보고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제이가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은 외부의 접속을 철저하게 차단한 채 오직 팬텀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만을 송출하고 있었고 최동수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제 발이 걸려 꼼짝없이 옥죄어 오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질주하는 팬텀을 바라보며 제발 저 차가 지금 당장 폭발해서
모든 증거와 함께 사라져 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트랙의 가장 위험한 구간인 헤어핀 코너가 민혁의 눈앞에 다가왔고 이곳은 급격한 감속과 함께 핸들을 꺾어야 하는 지점이었기에 최동수가 파놓은 함정이 발동될 가장 유력한 장소였다. 예상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쑥 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제동력이 전혀 걸리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고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코너를 향해 미사일처럼 돌진했다. 보통의 운전자라면 당황하여 핸들을 급하게 꺾거나 비명을 질렀겠지만 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놈들이 브레이크 라인에 구멍을 낸 것이 분명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으며 이대로라면 가드레일을 뚫고 튕겨나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이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뇌리에 박혔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당황하지 마요. 엔진 브레이크 걸고 사이드 당겨서 리어 슬라이드 시켜요. 내가 뒤쪽 프레임 보강해 놨으니까 차체는 버틸 거예요. 믿고 돌려요. 민혁은 그녀의 말을 듣는 즉시 기어를 저단으로 내리며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동시에 스티어링 휠을 코너 안쪽으로 과감하게 꺾었다. 뒷바퀴가 잠기며 타이어 타는 연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고 팬텀의 차체는 관성을 거스르며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통제를 잃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드리프트의 시작이었다. 끼익하는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팬텀은 가드레일을 불과 몇 센티미터 남겨두고 코너를 미끄러지듯 통과했는데 차체 하부에서는 금속이 비틀리는 듯한 소리가 났지만 제이가 덧대어 놓은 보강 프레임이 그 충격을 견뎌내고 있었다. 최동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밀었고 관중석에서는 비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정상적인 차라면 서스펜션이 부러져 전복되었을 상황에서 팬텀은 기적처럼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가속을 시작했고 스크린에는 프레임 내구도 위험이라는 경고 대신 시스템 복구 중이라는 녹색 문구가 깜빡였다. 그것은 민혁의 운전 실력과 제이의 기술력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놈들의 악의적인 살수마저 실력으로 짓밟아버린 통쾌한 반격이었다. 마지막 직선 구간에 진입한 민혁은 남은 힘을 다해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마치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듯 결승선을 향해 질주했다. 스크린에는 이제 차량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배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동수의 차명 계좌 내역과 불량 부품 승인 문서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관중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장에 나와 있던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누르며 특종을 담기에 바빴다. 레이싱 경기는 순식간에 거대 기업의 비리 폭로 현장으로 변모했고 영웅이 되어야 할 신차 발표회는 부패한 경영진의 처형대가 되고 말았다. 팬텀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피트레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관중석 바로 앞 광장에 멈춰서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민혁이 차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관중을 향해 당당하게 섰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달려왔지만 관중들의 압도적인 환호와 분위기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민혁은 숨을 고르며 VIP룸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주저앉은 최동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파멸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길고 긴 싸움의 승패는 결정났고 진실은 거짓을 이겼다. 제이는 정비 부스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키보드에서 떨어져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해냈어. 정말로 해냈다고 이 미친 인간이. 그녀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정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그녀가 보강한 차체는 민혁의 목숨을 구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이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뒷골목에 이름 없는 정비공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기술자였다. 곧이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경기장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관들이 VIP 룸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스크린에 중계되었다. 최동수와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수갑을 찬 채 줄줄이 연행되어 나왔고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기자들은 그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혁은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뒤로하고 천천히 정비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지금 그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눌 단 한 사람뿐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쏟아지는 찬사도 지금의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비 부스의 천막을 걷고 들어서자 제이가 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민혁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제이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는데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운전 좀 하시네요. 그 속도에서 드리프트를 꽂아 넣을 줄은 몰랐어요. 제이의 직군 칭찬에 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훌륭한 미케닉이 있는데 드라이버가 실망을 시키면 안 되죠. 이 모든 건 당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을 나누었는데 그 짧은 포옹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아우라 모터스의 비리 폭로와 강민혁 대표의 대담한 내부 고발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힌 민혁을 지지했고 불매운동 대신 오히려 아우라 모터스의 쇄신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회사 내부의 비리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잠시 출렁였지만 민혁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세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혁은 이 모든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병실에 누워있는 제이의 동생을 찾아갔는데 그는 약속대로 최고의 의료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제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민혁에게 고개 숙여 감사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일주일 후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민혁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하여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이가 회사에 남지 않고 다시 자신의 정비소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답답한 양복쟁이들 틈에서는 숨막혀서 못 산다며 쿨하게 거절했고 민혁도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구속할 수 없음을 알기에 억지로 잡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 결제를 하던 민혁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을 향했고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팬텀의 차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 속에 봄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는 가운데 푸른 수의를 입은 최동수가 호송버스에서 내렸다. 한때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던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쥐란 눈동자는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살인미수 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민혁은 그 판결을 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아우라 모터스라는 거대한 조직을 파내고 있던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으며 민혁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의 실현이었다.
법원을 나선 민혁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회사로 복귀한 민혁은 가장 먼저 회장실의 인테리어를 바꾸었는데 권위적인 가죽 소파와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을 치우고 직원들이 언제든 들어와 토론할 수 있는 개방형 원탁을 배치했다. 그는 이제 결제 서류의 숫자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연구소의 문턱을 낮추었다. 아우라 모터스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팬텀은 안정과 성능을 모두 갖춘 기적의 자동차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적인 주문 폭주 사태를 빚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무리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수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아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혁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손에 쥔 낡은 렌치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지난 겨울 기름 냄새 진동하던 창고에서 한재이가 무심하게 던져주었던 공구였고 그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전리품이자 추억의 매개체였다. 그녀가 떠난 후 민혁은 몇 번이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는데 그녀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망설임과 CEO라는 자신의 위치가 그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한편 도시 외곽의 허름한 정비소는 예전과 다름없이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입구에 길게 늘어선 대기 차량의 행렬이었다.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 제2의 신들린 정비 실력을 맛보려는 자동차 마니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고 제이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일감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의 병원비 걱정 없이 최고급 재활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었기에 몸은 고단해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문득문득 작업하다가 멍하니 멈춰 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정비소 구석에 놓인 텅 빈 의자를 향하곤 했다. 그곳은 민혁이 밤새워 자신을 도우며 쪽잠을 자던 자리였고 그가 남기고 간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제이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우라 모터스의 흑자 전환 뉴스를 들었는데 방송에서는 강민혁 대표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칭찬하는 멘트가 이어지고 있었다. 잘하고 있네. 새님 주제에 제법이라니까. 제이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지만 가슴 한쪽이 리태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혁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치열했던 시간들과 그가 보여준 진심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처럼 민혁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얼룩져 있었고 그녀는 억지로 작업에 몰두하며 그 감정을 외면하려 애썼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제이는 밀린 작업을 마무리하고 셔터를 내리려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낮고 중후한 배기음이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스포츠카의 소리가 아니었고 그녀가 직접 튜닝하고 조율했던 팬텀 특유의 심장박동 소리였기에 제이는 감전된 듯 몸을 굳히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골목 어귀를 돌아 나타난 것은 눈이 시리도록 강렬한 진주색 팬텀이었고 차는 미끄러지듯 정비소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수행 비서도 경호원도 아닌 편안한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의 강민혁이었고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제이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이는 손에 든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팔짱을 끼며 그를 맞이했는데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뛰고 있었다. 여긴 웬일이세요, 회장님. 차 또 고장 났어요. 내가 AS 기간은 끝났다고 말했을 텐데.
제2의 퉁명스러운 농담에 민혁은 소리내어 웃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차는 멀쩡합니다. 당신이 워낙 완벽하게 고쳐놔서 더 손댈 곳이 없더군요. 다만 운전자가 좀 문제가 생겨서 말입니다. 민혁의 말에 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운전자가요. 어디 아파요? 병원을 가야지. 왜 정비소로 와요? 민혁은 제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장 쪽에 이상 소음이 들려서요. 혼자 있을 때는 텅 빈 것처럼 공허하다가 당신만 생각하면 과부하 걸린 엔진처럼 미친 듯이 뛰거든요. 이건 어떤 명의도 못 고치고 오직 한제이 기술자님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혁의 직구 고백에 제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그녀는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다.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 멘트가 그렇게 느끼해요. 기름칠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숨길 수 없이 올라가 있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가 아닌 낡은 자동차 키 하나를 꺼내 제이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팬텀의 보조키가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클래식 오픈카의 키였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죠. 저랑 같이 달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미케닉이 아니라 제 옆자리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제이는 잠시 키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마주보았고 그의 눈 속에 담긴 확고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고 씩씩하게 웃으며 키를 받아들었다. 좋아요. 대신 운전은 내가 해요. 회장님은 운전 실력이 영 불안해서 못 믿겠거든요. 두 사람은 민혁이 가져온 차가 아닌 제이의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난 팬텀에 함께 올랐고 운전대는 제이의 고집대로 그녀가 잡았다. 제이가 시동을 걸자 팬텀은 주인을 알아본 맹수처럼 기분 좋은 진동으로 화답했고 차는 정비소를 빠져나와 탁 트인 해안 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도심을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도로에 접어들자 제이는 창문을 모두 열었는데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치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민혁은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제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바람을 맞으며 행복해하는 그녀의 표정은 그가 본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다. 민혁은 문득 처음 만났던 날 빗속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비싼 차가 왜 이렇게 약해요라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는 그 말이 자존심을 긁는 비수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던 자신의 삶을 깨우는 각성제였고 거짓된 성공에 취해 있던 그를 구원한 구명줄이었다. 민혁은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 제이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차는 약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했지 속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이는 잠시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뭐가 다른데요? 여전히 비싸고 기름 많이 먹는 건 똑같은데. 그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섰다. 이제는 진짜니까요. 당신이 심장을 고쳐주었고 진심이라는 연료를 채워주었으니까요. 이제 이 차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차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곁에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혁의 고백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제이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화답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은 고장나고 멈춰서도 괜찮아요. 내가 언제든 다시 고쳐줄 테니까 평생 무상 AS 해드릴게요. 제이의 말에 민혁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축하해주는 듯했고 바다 위의 갈매기들도 끼룩거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노래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았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기계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었다. 다시 차에 오른 그들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게 뻗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다. 함께라는 사실만이 중요했고 그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제이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강함이란 결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함이라는 것을. 팬텀의 붉은 테일램프가 어둠이 내리는 해안도로 위로 긴 궤적을 그리며 멀어져 갔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다. 시간이 흘러 아우라 모터스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혁신과 신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강민혁과 한재희의 이야기는 업계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차를 타며 안전함을 느꼈고 그 속에 담긴 장인정신과 정직함을 사랑했다. 제이는 여전히 자신의 정비소를 운영하며 자유롭게 살았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민혁과 함께 서킷을 찾거나 드라이브를 즐겼다. 그들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결속되어 있었고 그것은 기계적인 결합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였다. 어느 날 밤 민혁은 제이와 함께 완성한 차세대 전기차의 프로토타입 앞에 서서 그녀에게 물었다. 이 차 이름은 뭘로 할까요? 팬텀을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이름이 필요한데. 제이는 턱을 괴고 잠시 생각하더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스파크, 어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튀었던 불꽃처럼 작지만 세상을 태울 수 있는 불씨요. 민혁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든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완벽하군요. 스파크, 우리의 시작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공명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서로를 고쳐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곁에 있기에 그들의 엔진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힘차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낡은 오토바이 소녀와 오만한 CEO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길 위에서 계속될 것이며 그들이 남길 타이어 자국은 세상 어떤 길보다 선명하게 빛날 것이다.